어둠이 내려앉은 창덕궁의 깊은 밤, 동궁전 안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촛불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그 불빛 아래 한 사내가 이불을 움켜쥔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사내의 눈에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이국 땅에서 견뎌낸 끝에 마침내 고국의 흙을 밟았던 그 순간의 감격이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사내의 몸에서는 생명의 기운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내가 바로 조선의 세자 소현세자입니다. 실록에 따르면 그의 병은 1645년 4월 23일에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오한과 고열이 번갈아 몰려왔고 의관 이영익이 침을 놓았지만 증세는 나아지기는커녕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발병한 지 사흘째 되던 4월 26일 소현세자는 34살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기록이 하나 등장합니다. 실록의 사관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 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오므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는 이 한 문장이 지난 수백 년간 역사학자들의 잠을 설치게 만든 문장입니다. 도대체 소현세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 비극의 씨앗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36년 12월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가 12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합니다. 역사에 기록된 병자호란의 시작입니다. 당시 조선의 왕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지만 47일간의 처절한 농성 끝에 결국 성문을 열고 나와야 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3번 찢는 삼배구 고도례를 행합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굴욕의 대가로 세자 소현과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청나라로 끌려갑니다. 볼모였습니다. 인질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이국 땅으로 떠나는 아들을 바라보는 인조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인조라는 인물의 내면입니다. 인조는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왕입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좌에 앉았지만 그 왕좌는 늘 불안했습니다. 정통성에 대한 불안이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삼전도의 굴욕은 그 불안을 극한까지 밀어올렸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가 바닥을 친 상태에서 인조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 소현세자였습니다. 왜 아버지가 아들을 두려워했는지 이해하려면 심양에서의 소현세자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소현세자는 심양에서 단순한 볼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청나라의 실력자들과 교류하며 외교적 감각을 키워나갔습니다. 청나라가 명나라의 수도 북경을 함락시키는 역사적 순간에 소현세자는 청군을 따라 북경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독일 출신의 예수의 선교사 아담 샬이었습니다. 아담 샬은 서양의 천문학과 수학과 지리학과 화포 제작 기술까지 갖춘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아담 샬과의 만남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접합니다. 천문관측기구와 세계지도와 천주교 서적들이 소현세자의 눈앞에 펼쳐졌고 그것은 조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이 서양 문물을 조선에 들여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기 시작합니다. 아담 샬은 귀국하는 소현세자에게 천주상과 성교정도라는 종교서적과 천문학과 산학에 관한 서적들을 선물합니다. 심지어 소현세자의 내관 중 일부는 세례를 받고 천주교 신자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1784년 이승훈의 세례보다 140년이나 앞선 조선 최초의 천주교 접촉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인조의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인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은 삼전도에서 이마가 깨지도록 절을 하며 치욕을 당한 왕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원수의 나라에서 환대를 받으며 새로운 문물까지 가져온 것입니다.
조선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볼 때 아버지는 무능한 왕이고 아들은 새 시대를 열 인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실록에 따르면 1645년 2월 소현세자가 8년 만에 귀국했을 때 인조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소현세자가 가져온 서양 물건들을 바닥에 내던지며 경로했다고 전해집니다. 8년 동안 이국 땅에서 고생한 아들에게 건넨 첫 반응이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소현세자를 향한 인조의 냉대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궁궐 안에서 소현세자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차가웠고 신하들은 왕의 눈치를 보며 세자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귀국한 지 2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소현세자는 갑자기 쓰러집니다. 공식적인 병명은 학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질이라는 진단부터가 석연치 않습니다. 학질은 모기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인데 소현세자가 발병한 4월 하순은 모기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이른 시기였습니다. 더구나 발병 사흘 만에 사망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학질의 경과와도 맞지 않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의문은 세자의 치료를 맡은 의관 이영익에 대한 인조의 태도입니다. 세자가 죽고 나서 조정의 신하들은 이영익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세자의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이영익의 처벌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아들을 죽게 만든 의관을 감싸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이 대목에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영익이 인조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자 왕위 계승 서열에 따르면 소현세자의 맏아들이 세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조는 이 원칙을 무시하고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신하들의 반대가 거셌지만 인조는 합당한 이유조차 되지 않은 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646년에는 소현세자의 부인 강빈에게 인조를 독살하려 했다는 혐의를 씌워 사약을 내립니다. 조선 역사상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죽이는 최초의 참극이었습니다. 강빈의 죄목은 인조의 음식에 독이 든 전복구이를 올렸다는 것이었지만 많은 신하들이 이 혐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인조는 신하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강빈을 사사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현세자의 새 아들 역시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그중 맏아들인 이석철은 유배지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습니다. 소현세자의 혈통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듯한 인조의 행보는 단순한 정치적 판단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잔혹합니다. 민간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소현세자가 죽던 날 밤 창덕궁 하늘에 붉은 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실록에도 그날 화성이 적시성을 범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적시성은 시체가 쌓이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하늘마저 이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소현세자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였는지 독살이었는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소현세자가 살아서 왕위에 올랐다면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청나라와의 실리적인 외교를 펼쳤을 소현세자의 조선은 200년 뒤 서양 열강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조는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 아들의 목숨과 며느리의 목숨과 손자들의 미래까지 모두 집어삼켰습니다. 권력이라는 괴물이 한 인간의 내면을 얼마나 깊이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처절한 사례입니다. 역사는 때때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소현세자의 비극은 단순히 조선 왕실의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 앞에서 가족조차 적이 될 수 있다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진실을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그 어두운 역사의 메아리 속에서 어떤 울림을 느끼셨습니까? 그 답은 아마도 각자의 마음 속에서 오랫동안 여운으로 남을 것입니다.